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신간이지만 되게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독자층을 넓게 만들고 있는 화제의 신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자마자 인기몰이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 적힌 것처럼 대한민국 넘버원 마케팅 전문 팟캐스트 마케팅 어벤져스가 낸 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케팅 어벤져스가 그 팟캐스트를 2014년부터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꿈의 목표가 책을 한 권 내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마케팅 어벤져스는 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책을 딱 열면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왜 팟캐스트를 했고 책을 내게 됐는지. 술자리에서도 마케팅 이야기만 했대요. 마케터 4명이 모여서 이제 일 다 끝나고 만나서 모이는 자리인데도 야 거기 광고 잘 찍었더라, 거기 프로모션 죽이던데 이번 신제품 진짜 장난 아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케팅 얘기를 이렇게까지 떠들고 있는데 잘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팟캐스트고, 이 팟캐스트가 이제는 업로드하면 1만 조회수를 찍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파워풀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쓴 책이라서 믿으면서 읽기 시작했었어요. 알맹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알맹이는 제목에 사실 다 있어요.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법칙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페이지에 차별화란 우리 제품과 브랜드만이 가진 선택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케터란 결국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역할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택받게 하지?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법칙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라는 것이 되게 소비 행태가 나쁜 비용을 쓰는 지출하는 거라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유익한 다름을 제안함으로써 좋은 구매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 또한 마케터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소비자의 심리는 크게 3가지로 이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탐욕, 그리고 두 번째가 공포, 마지막으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탐욕이라고 하는 2글자는 어딘지 모르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끼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케팅에 있어서 혹은 마케터들이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좀처럼 만족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는 무한함과 자원이 유한함이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모순을 만들고 그 모순을 소비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소비의 행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포라는 감정은 인류 사회는 공포의 원인을 밝혀내고 대처법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왔다라고 또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로 인해서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수명도 길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 얘기 사실은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책할 때 제가 10가지 감정을 쪼개서 막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번쯤 다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호기심이라는 감정은 마케터한테도 중요하고 소비자한테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케터한테는 세상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어떤 소비 심리를 자극해야 되는지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할 테고, 구매자한테는 앞서 말씀드린 탐욕과 공포가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호기심이 있을 때야 비로소 행동을 유발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기반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5가지 법칙을 만들 때 되게 유의미한 형태의 사례를 제시하시는 챕터가 있어요. 그건 토토르라고 하는 이제 어벤져스 중에 한 분 별명인데요. 이분의 소갯말은 풀무원과 빙그레의 마케팅 팀에서 10여 년간 경쟁 전략, 신규 사업,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지금은 일개 자영업자가 된 전 마케팅 에이스다. 무언가를 깊숙이 파고들며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오타쿠 기질을 가졌지만 본인은 부정하고 있다 라고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 토토르님은 5가지 핵심 법칙을 소개하면서 손자병법에 소개된 문장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이면 백승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원문은 그게 아니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그 단어로 쓰여 있다고 하는데 백전불태가 무슨 뜻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어도 위태롭지는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기는 전략이라기보다 백전불태라는 손자병법에 나온 것처럼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는 점검표처럼 이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마케팅 법칙 떠올려 보면 우리 되게 지겹게 들어왔죠. STP,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까지 있는 이 세 가지 법칙 혹은 포피 전략,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까지 이제 이것들을 믹스해서 쓰거나 혹은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점을 살려서 마케팅 전략으로 쓸 것인가 같은 것들이 통용화되어 있는 마케팅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지만 새롭게 5가지 법칙을 제안해 보겠다라고 만드신 것이 이제 5 코어 법칙이라고 등장하는 책의 핵심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법칙은 경제성입니다. 알고도 못 막는 전략이 가장 무서운 전략이라고 하는데 경제성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마케팅 전쟁에서 물량에 해당하는 속성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딱 떠오르는 다이소 그리고 유니클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성은 사실 소비자가 소비를 한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을 꺼내어 써서 뭔가를 구매하는 행위가 될 테니까 소비자의 선택지에서 너무너무 유효한 작동을 하는 장치 혹은 선택지의 보기 아니면 항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해요. 경제성은 합리적인 가격대 혹은 손해보지 않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만 해도 정말 적들이 우리를 알지만 저렇게 합리적인 가격대를 쓴다라는 거 알지만 못 막는 훌륭한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그거를 책 내에서 촘촘하게 설득해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경제성을 좀 마련하느냐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절대적인 가격의 경쟁성이에요. 다이소처럼 다 1,000원 혹은 2,000원 이렇게 누가 봐도 내 주머니에 나오는 돈은 적은 형태의 소비자의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케터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전체 상품 얼마도 되게 중요한 경제성의 피력이겠지만 개당 얼마 혹은 몇 그램당, 몇 킬로그램당 이 단위당 가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육 상품의 경우는 1년 얼마라기보다 하루에 얼마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머니에서 하루에 요만큼의 돈만 내면 이걸 이렇게 구매할 수 있네? 라고 설득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성비예요. 요새는 가심비 이런 이야기도 많이 쓰던데 경제성이라는 요소에서는 이제 내가 가격 대비해서 얼만큼의 성능을 취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의 차별화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샤오미를 들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전제가 비교 대상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10,000원에 팔고 있지만 우리 경쟁사에서는 10만 원에 팔고 있어 라고 하면 나의 경제성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단위당 경제성을 잘 제고하자 혹은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보다 경제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거 포피 전략에서도 프로모션 프라이스 되게 잘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일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가 브랜드의 성능까지 좋으면 샤오미처럼 길게 봤을 때 롱런하면 건승하는 거예요. 일관성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사례로 55페이지에 90년대 중후반에 등장했던 인터크루라는 패션 브랜드가 등장하는데 이 브랜드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는 되게 고가의 브랜드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마도 사업이 잘 성장하지 못했겠죠? 계속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쓰면서 나 되게 고가에 샀던 건데 엄청나게 값이 떨어져서 팔리고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브랜드 가치가 급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게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서 되게 장기적인 전략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한
집안은 기둥 하나가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가격 경제성을 가질 수 없을 때 킬러 컨텐츠를 통해서 가격 경제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호성인데요. 기호성은 우리 요즘 브랜드 연초에 하면서 그 사람들의 취향에 대한 브랜드 이야기 많이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그 감각을 만족시키는, 오감을 자극하는 혹은 본능에 가까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행태를 통해서 기호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기호성의 장점은 한 번 굳어지면 이제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특별한 장점이 있고요. 또한 한 번 충족이 되면 빠르게 확산된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어렵게 관념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브랜드 로열티가 생기면 제가 만약에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나이키 신발이 아디다스보다 조금 비싸도 그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하게 되는 브랜드 충성도가 생기는 거죠. 혹은 최근에 마켓컬리에 새벽 배송을 통해서 아침에 내가 밤 11시에 주문했는데 아침에 현관문에 도착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네 라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나의 기호성이 충족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기호성은 소비 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호성은 마치 개인의 취향인 것처럼 그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마케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해요.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다수의 타인이 있을 때야 이게 비로소 이제 발휘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브랜드를 보증해줄 지지자 집단,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잘 설득해야만 이 브랜드 충성도, 기호성, 로열티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브랜드의 지속성은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케팅 차별화 법칙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편의성이에요. 편의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첫 번째는 비가역성, 이 단어의 정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성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확실한 퍼포먼스에 의한 빠른 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도 그러한 행태를 취했고, 생각해보면 배달앱들이 이제는 꽤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무슨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배달앱을 켜지만 불과 진짜 몇 년 전, 한 5년, 6년 전만 해도 배달앱 켜기 전에 전단지를 찾느라 바빴고 어떤 메뉴를 시켜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소비 행태의 커다란 폭을 차지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달앱들이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 그때 과거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배달앱이나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처럼 고객의 경험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퍼포먼스를 내면, 그리고 우리 예전에 타다에 되게 좋은 바이럴 사례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빠르게 이 퍼포먼스가 고객의 경험을 만족시켜 주기만 하면, 편의성을 확인시켜 주면 확산되는 것 또한 빠르게 퍼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서비스나 제품은 전처리, 그 다음에 사용, 그 다음에 후처리 과정 3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배달하기 전에 그 모색하는 단계가 전처리 단계, 배달을 시키고 음식을 받는 과정까지를 사용의 단계, 그리고 배달한 음식을 먹고 뒤처리하는 과정을 후처리 단계라고 했을 때, 소비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곧 마케터의 숙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마케터의 역할 정의를 상품의 생애 주기를 총괄하고 번영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셔서 되게 제가 감동했는데, 그렇다라고 정의하고 바라보면 소비자의 소비 행태 자체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예시로 이 중에 한 분의 동료가, 예전 동료가 그 식품 산업 쪽에 계실 때 유통의 과정을 보기 위해서 마트에 가면 누구 한 명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이 그 마트를 끌고 무슨 상품을 구경하고 어떨 때 카트에 담는지를 관찰하는 거를 꾸준히 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매자의 시각을 가지고 소비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할 줄 알아야만 소비의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케터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채널과 방식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 공략해서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소비자의 심리를 장악하는 것이 곧 마케팅이고 브랜딩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네 번째 법칙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등장하는 사례로 아나키라는 커뮤니티를 예를 들어요. 아나키는 무엇의 준말이냐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그 문장의 준말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책을 통해서 알았고 몰랐는데 회원수가 6만 정도 되는 되게 큰 커뮤니티로 작동을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되게 안 좋은 사례들이 속출했는데 뭐 예를 들면 끝까지 병원에 안 가고 있다가 병을 더 키워서 이제 결국 치료받게 된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알고 보니 한의사였다고 해요. 한의사 분이 이러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양약을 쓰지 않아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어떤 소비 행태를 조장했고 그것이 곧 한의의 기대치를 올리는 소비력을 키우는 형태로 확산됐었겠죠. 그래서 불신을 체계화하는 주체랑 불신을 해결하는 주체가 사실은 동일하게 작동을 하기도 하고 이게 곧 병 주고 약 주는 존재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는 구매자랑 사용자가 다르고 밀접한 관계일 때 되게 잘 작동한다,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곧 육아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신뢰성이라는 것이 이런 안 좋은 예만 있냐, 마케팅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냐라고 했을 때 특징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리스크에 강하다라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한 킴벌리고요. 두 번째는 풀무원입니다. 유한 킴벌리 하면 저도 딱 카피 한 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래서 왠지 마트 가서 유한 킴벌리 브랜드 찍힌 그 어떤 상품을 보면 그래도 좀 지구에 별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만 같은 신뢰성을 준단 말이죠. 또 풀무원은 그 풀무원 바른 먹거리라는 5글자가 음으로 딱 생각이 나요. 바른 먹거리, 풀무원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서 풀무원 식품을 보면 뭐 나쁜 거 안 썼을 것 같고 유전자 변형 뭐 조작물 안 썼을 것 같고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이런 것들이 풀무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신뢰를 구축한 이미지죠. 또 쌍용 SUV로 등장했었던 렉스턴이라는 자동차는 대한민국 1%라는 명카피를 이제 배출해낸 광고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차를 타면 왠지 대한민국 1%가 된 것만 같은 신뢰성 혹은 어떤 그러니까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소비 행태를 만들고 시장을 구축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뢰성을 만들 때는 불안의 주체는 추상적으로 만들고 해결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풀무원도 바른 먹거리를 앞세우기 전에 이상하게 유전자 변형 식물은 안 좋아요 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안 좋은지는 구체적으로 몰라. 그냥 추상적으로 안 좋은 것만 같아요. 또 그 동서식품의 커피 산업이 워낙 활발하게 성장을 해서 남양유업에서 이제 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내보낼 때 카제인 나트륨을 섞지 않은 커피라는 포지셔닝을 했는데 카제인 나트륨이 사실은 뭐가 안 좋은지 소비자는 몰라요. 괜히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불안감 때문에 이 마케팅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그 귀여운 여배우 박보영 씨가 나와서 그 가그린을 하면서 색소가 없는 이제 가그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너무 진한 색소로 자리 잡았던 리스테린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안은 추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해결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서비스 혹은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소비력을 이제 조성시킨다, 소비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뢰성을 조작하는 게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그런데 신뢰성을 만드는 게 쉽냐라고 하면 저는 책을 읽으면서 와, 신뢰성을 만드는 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제일 어려운 법칙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례로
직방에서 얼마 전에는 안심중개사라는 캠페인을 펼쳤었는데, 직방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허위 매물 같은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는 당연히 좀 한계가 있었을 테고 공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을 테고 지금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신뢰성이라는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한킴벌이나 풀무원 같은 대기업에서도 아마도 기업의 오너의 의지치가 기업의 말단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캠페인을 장기간에 걸쳐서 펼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기능성입니다. 기능성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리스크가 적지만 그 돌아오는 것이 좀 적은 향상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상된 기능은 우리가 소비자의 심리를 살펴봤을 때 그 탐욕 때문에 혹은 호기심 때문에 꾸준한 존재의 니즈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기능인데 시장에 없던 거를 세상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리스크가 되게 크긴 하지만 시장에 없던 거니까 우리가 이걸 내놓음으로써 되게 부를 창출하는 것 혹은 마케팅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되게 크게 작동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능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의 필수품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보다 미래지향적임에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는 이것이 곧 필수품이 될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의 태도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지금 이게 세상에 태어났지만 미래에는 이거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부의 가치를 불러올 것이야, 혹은 생활의 혁변을 불러일으킬 것이야 라고 이렇게 되게 자신감을 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곧 기능성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능성을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던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퍼포먼스가 높은 그 요인을 잘 점검해서 명사화하라고 가이드를 하시는데, 그걸 잘한 것이 유니클로의 히트텍, 우리 요즘 브랜드 할 때 말씀 나눴었죠? 그리고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말 빠르게 배송하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되게 배송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생활에 혁신적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답니다 라고 하면 못 받아들였을 텐데, 로켓 배송이라고 네 글자로 딱 명사화 하자마자 엄청난 것 같이 느껴져서 사실은 쿠팡의 자리매김에 큰 역할을 한 가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장표로 이제 컨셉 앤 퍼포먼스 밸런스라고 해서 CP 밸런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의하는 퍼포먼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출 전환을 일으키는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책에서 말하는 퍼포먼스는 소비자가 얼마나 빨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를 낸다 안 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퍼포먼스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팩터, 그러니까 퍼포먼스 요소가 곧 그 이 브랜드 혹은 마케팅하고 있는 브랜드나 서비스 가치를 선택하게 해주는 RTB라는 용어 많이 나오는데, Reason to Believe,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50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축을 두 개 만들어서 퍼포먼스와 컨셉의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어떤가에 대한 점검표가 나와요. 진단해 볼 수 있는 표가 나오는데, 컨셉도 퍼포먼스도 좋을 때, 이건 뭐 당연히 다 좋겠죠. 그리고 컨셉만 좋을 때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할 만한 그 행태 자체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빛 좋은 개살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컨셉은 별로 없고 퍼포먼스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로켓 배송에 로켓 배송이라는 어떤 컨셉이 안 잡혀 있다라고 하면 컨셉을 개발하면 된다라고 가이드하고, 모두 나쁜 경우, 컨셉도 퍼포먼스도 좋지 않은 경우에는 리뉴얼하거나 퇴출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진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별책인 이유, 특별한 이유가 일단 너무 따끈따끈한 신간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그 사례들이 거의 뉴스 기사를 읽는 수준으로 지금 시대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거 책을 쭉 읽고 나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사실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5 코어 법칙이 책을 덮고 나서 제 머릿속에 1번, 2번 이렇게 쭉 그려지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핵심을 잘 짚어서 설명해준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책을 펼쳐서 살펴보다 보면 그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요약해주는 한 문장씩이 나와서 마치 좋은 수업을 듣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서 보시면 좀 더 상세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